지화는 얼마 전 홀어머니와 같이 사는 집에 새를 들어온 부부의 방 앞을 밤중에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다음 날 지화는 남편이 외출하고 방에 홀로 초췌하게 남아있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옷 소매를 걷어올렸죠. 지화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팔은 수포가 터진 상처와 피딱지, 검붉게 변한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35살의 무영이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밤마다 남편으로부터 라이터로 달군 쇠젓가락으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허벅지, 등, 허리, 팔뚝 같은 곳에 지짐을 당하는 등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어렸을 적 자신의 집에 새를 들어 살던 남자이자 지금의 남편인 희태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영의 가족들에게 한동안 온갖 사람 좋은 행사를 하며 호감을 산 그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무영과 단둘이 있게 되었는데 희태는 10대인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희태의 실체는 악랄한 짐승과도 같았던 것이죠. 무영은 이 끔찍한 경험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가족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두려워 가출을 결정합니다. 그 뒤 무영은 희태의 딸인 미나를 낳고 홀로 키우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희태는 이런 무영 앞에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뒷조사를 통해 딸의 이름까지도 미리 알고 나타난 희태는 무영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무영은 죽도록 싫었지만 미나를 생각하며 마지못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잘못된 결정이었죠. 희태는 같이 사는 내내 무영과 미나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딸 미나가 17살 정도가 되었을 즈음 무영은 미나로부터 치를 떨 만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희태가 자신의 딸 미나의 친구인 현지를 성폭행했다는 것이었죠. 무영과 미나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던 그때 희태가 나타나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을 휘두르려 그들에게 다가왔죠. 그런데 희태가 무영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실랑이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 미나가 도마로 희태의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희태는 쓰러져 피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순간 가족의 지인이자 경찰인 재문이라는 인물이 집에 들러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재문은 미나가 존속살인 미수범이 될 수 없으니 그냥 희태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하자고 하며 급히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인 현지의 부모는 2천만 원의 합의금과 미나의 전학을 요구했죠. 여기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중환자실에 있던 희태는 거동이 불편한 채로 의식이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무영과 미나는 이 소동을 겪고도 계속 희태의 가족으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영은 전세 보증금을 빼 합의금을 물어준 뒤 홀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미나와 희태를 데리고 연향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새를 들어 살게 된 감자탕 가게의 아들이 바로 지환이었던 것이죠. 사람 좋은 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는 희태가 사실은 매일 밤 무영을 학대하는 악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지환은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지키고자 지옥 같은 삶을 감내하는 무영을 보며 지환은 점점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결국 그녀와 미나를 지키기 위해 포항으로 도피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온 무영은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희태가 바지를 반쯤 벗은 채 딸인 미나를 성폭행하려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영은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나무 행어를 뽑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희태를 여러 번 내리쳐 거의 불구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무영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환과 함께 떠나기로 한 도피 계획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희태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지며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끝낼 처절한 복수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복수 이후 무영의 앞에는 엄청난 사회적 지탄과 무거운 법적 처벌이 이어지게 되죠. 이 이야기는 강지영 작가의 소설 거의 황홀한 순간에 등장하는 무영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에는 연향이라는 가상의 도시에 있는 기차역 매점에서 일하면서 영무원인 지환을 좋아하던 평범한 24살의 여자 김하임과 희태의 학대를 견디며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도움의 손을 뻗어온 지환에게 연정을 품게 된 35살의 여자 이무영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하면서 등장합니다. 강지영 작가는 무영이라는 인물의 플롯에 대해
2023년 12월 이란에서 처형당한 사브지안이라는 여성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브지안은 15살에 강압에 의해 남편과 결혼하고 모진 학대와 강간, 폭력을 견디며 4년간 버티다 자신의 2아이를 살리기 위해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10년간 수감되어 있던 사브지안은 결국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2023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 영국 정부 등 많은 정부 기관과 단체들은 일제히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사브지안의 처형에 대해 끔찍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특히 이란의 샤리아 기반 살인 관련법이 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잠재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죠. 이란에는 키사스라고 불리는 꾸란의 형벌 원칙에 근거한 형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로 알려진 키사스의 기본 원칙으로 인해 이란에서는 사브지안의 경우처럼 실제 벌어진 살해 사건 이면에 존재하는 여성의 인권에 관련된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종교적 신념은 해당 국가의 문화에 나아가 일반적인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므로 사브지안과 같은 판결의 법감정 역시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범죄 그 자체에 초점이 더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세계에서 여성 처형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말았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가정폭력으로 인해 저지르게 된 배우자의 살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행위는 정당한 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란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역시 오랜 시간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피해자가 배우자를 살해했을 때 그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는 아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92년 의붓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던 검찰 공무원이 당시 만 19세였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간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당해온 끔찍한 일들을 들은 남자친구가 큰 충격을 받고 피해자와 공모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은 이른바 김보은 사건으로 당시 정당방위와 관련해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있던 사건이었죠. 정당방위의 개념은 누군가 부당하게 침해를 당할 때 스스로 방위하는 과정에서 상해나 살인이 발생하면 그것을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왔던 김보은의 살인 공모는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즉 사회 통념상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김보은 양은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김보은 양이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말한 대목은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 남편으로부터 장기간 폭행과 성추행을 당해온 한 여성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때 재판부의 판결문 역시 방위 행위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되려 아내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대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살인사건 판결에서는 사회 통념상 그 행위의 상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성, 즉 방위 행위의 이유가 상당해야 한다는 법조항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요? 상당성이라는 개념은 법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법문화란 문화가 법 영역에 투영된 것을 말하죠. 법의식, 법감정과 같은 말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국의 법학자였던 한병춘 교수는 우리나라의 법문화의 특징이 유교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문화는 대체로 공동체주의, 집단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무게중심이 쏠린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는 인색한 법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통념과 문화를 반영한 것이 법문화라고 할 때 아직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또 한편으로 법문화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거의 황홀한 순간 속 무영을 바라보며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희태의 폭력에서 도망치지 못했냐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작품 속 무영처럼 폭력 안에서 심리적으로 길들여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이 겪는 심리적 피해를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79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러노르 워커는 메마른 아내 신드롬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에 노출된 메마른 아내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학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극도의 우울증과 성격장애라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결국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 평생 그대로 살다가 언젠가 맞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1977년 미시간주에서는 13년간의 가정폭력 끝에 남편을 살해한 프랜신 휴즈라는 여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메마른 아내 신드롬 이론을 받아들였고 프랜신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매 15초마다 여성 배우자가 자신의 집에서 구타를 당하고 1988년 한 해에만 1075명의 여성이 배우자에 의해 살해를 당하는 등 당시의 미국 역시 여성이 가정폭력의 압도적인 피해자였는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메마른 아내 신드롬은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넓혀주는 이론으로서 크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를 불문하고 왜 이렇게 유독 남성들이 여성을 억압하는 주체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남성들은 여성을 혐오하고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것일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1년도 상담통계문헌에서는 가정폭력의 가장 주된 원인으로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 차이를 꼽고 있습니다. 나와 배우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신체적인 폭력이 주로 일어난다는 것인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편향된 남성들이 이런 갈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2019년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기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67%의 응답자가 가정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성 중심적 사고와 문화를 꼽았죠.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사고와 문화가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사고가 극대화되는 현상은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남성들이 가지는 심리적 특징에서 분명하게 발견됩니다. 아내에 의한 남편 살인에 관한 한국경찰학회보의 한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 남성들의 경우 성 역할에 있어 여성 역할에 대해 경직되고 왜곡된 기준을 갖고 있는 특징을 가지며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내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과도한 지배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태도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해자 남성들은 이러한 심리를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현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 사회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성 위협에 관한 연구입니다. UC 버클리의 롭 윌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2013년 미국 사회학 저널에 한 논문을 실었는데 이들이 진행한 실험은 매우 흥미로운 점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51명의 남성 실험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각자 어떤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 결과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받은 결과는 모두 조작된 것으로 실제 자신의 성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받은 결과에 따라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함이었죠. 한 그룹에는 성별 척도 검사에서 여성성에 가깝다고 결과를 주었고 다른 그룹에는 남성성이 강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여성성에 가깝다는 결과를 받은 이들이 남성성에 가깝다는 결과를 받은 이들보다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이 더 높고 동성애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며 차량의 종류 중 유독 SUV를 더 바람직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죠. 2014년에도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조지아 대학의 한 연구진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600명의 미국 남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남성적 역할에 대한 불일치를 경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남성이 사회에서 가지는 권리와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하는 질문, 남성성이 과한지, 남성성에 관한 도전이 발생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성애자인지 동성애자인지 확인하는 질문 등 총 7개의 질문으로 응답자의 성향을 분석했죠. 그럼으로써 남성적 역할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받는 스트레스와 가정폭력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의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이성애자라고 밝힌 남성들 중 높은 수준의 성역할 불일치와 스트레스를 경험한 남성은 다른 남성의 남성성에 준하도록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균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들을 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자신을 전형적인 남성보다 덜 남성적이라고 인식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일수록 또 거기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어떤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더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남성성이 위협받는다고 느낄수록 가정폭력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거의 황홀한 순간 속 희태 역시 반신불구가 되고 난 이후 생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일하는 무영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희태는 무영에게 끝까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남성성 위협 이론을 생각해볼 때 희태에게 자유롭지 못한 신체와 경제력 박탈은 더 깊은 분노와 폭력성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 2010년대 들어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최근 가정폭력의 동향을 보면 2010년대 이후 가정폭력 검거는 오히려 계속해서 상승하는 중이며 지난 10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통계를 미루어 볼 때 한국의 남성들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으로 남성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은 근현대사에서 강력한 가부장제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결합으로 권력 있는 남성성을 구축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열었던 군부독재의 체제는 가부장제, 권위주의,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공업화된 사회를 만들어 나갔죠. 이런 군사정권기의 남성성은 국가 건설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남성을 호출했습니다. 학교, 군대, 회사로 이어지는 남성성 배양의 구조가 만들어졌죠. 남성주의적 발전주의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남성들에겐 경제 발전이 곧 남성성의 구현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독재의 강압을 받으면서도 그동안에 무능했던 지도자와는 다른 강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박정희 정권에 일정 부분 동의했고 많은 남성들이 중산층 가족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아버지라는 새로운 남성성을 획득하기 위해 이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랫동안 가족을 떠나 일터에 나가 헌신한 남성들 중 대부분은 가족을 온전히 먹여 살리지 못했습니다. 최태섭 사회학자가 쓴 책 한국 남자에서 인용한 1932년생부터 1961년생까지의 산업화 시대 기혼 남성들을 분석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충격적이게도 남자가 생계를 부양하고 여자가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사실 현실에서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0대 이후 지속해서 일을 했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45세까지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지 못했고 전체 세대의 약 10% 정도만이 직업을 유지하거나 상향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남성들은 고용 상태가 오히려 하향하면서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투입되었습니다. 결국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허상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최태섭 사회학자는 이런 와중에도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속되었던 이유를 남성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한 분노가 그것을 가져다준 지배체제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아래에 있던 여성에게 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국가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가족주의는 가부장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90년대에 찾아왔습니다. 97년 외환위기는 이런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에 큰 타격을 입혔죠.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아버지란 대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아버지로서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치하를 받고 가장의 위신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를 한몸에 받으면서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정작 구조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남성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은 여성들이었고 평생을 헌신하며 경제적 책임을 졌지만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걷던 외로운 아버지들만큼 여성들 역시 어떻게든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 노동을 하고 육아와 가사까지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사회경제적 조건이 더 악화되면서 많은 청년 남성들은 스스로를 사회의 피해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실현된 적이 없는 과거의 남성성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그리워하게 되었죠. 군복무의 트라우마, 무너진 가부장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취업 역시 어려워지면서
많은 청년 남성들이 억울함과 자기 연민에 빠지고 또 일부는 여성을 혐오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수많은 통계 지표를 보면 고용, 임금, 노동과정 전반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음에도 남성이 여성에 견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자기 피해 서사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EBS의 위대한 수업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젊은 남성들에게 사회에서의 실패가 본인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의 역할이란 남성들이 생각하는 그 남성성이란 사실 실현하기 어려운 환상에 가까운 것이고 그 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능력을 상실한 청년들의 상처를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거의 남성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그래서 남성성의 위협이 계속 느껴지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남성들의 폭력은 불행히도 계속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분열된 사회의 폐해는 결국 남성들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요? 킬러들의 쇼핑몰의 원작인 살인자의 쇼핑몰을 비롯해 놀라운 작품들을 써낸 강지영 작가의 신작 거의 황홀한 순간을 통해 우리 주변에 내색 없이 살아가고 있을 무양과 같은 여성들의 이야기, 또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을 바라보는 가부장적 사회의 무관심한 인식과 태도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